다음에 옮기시고 진도를 좀 해봅시다. 3단원 다음에 1단원 나가죠? 아직 3단원 하는 중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구나. 우리가 더 빠른가 지금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검상적 이렇게 하면 되지 홀로족 이런 얘기까지 다 했죠? 그치? 자, 지금까지 무슨 읽기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사실적 읽기. 사실적 읽기는 뭐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파악들이요, 파악들. 그들의 중심이요. 주제나 또 구조나 또 뒤에 보면 전개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다 사실적 읽기로 밀면 된다. 이 말인즉슨 사실적 읽기는 모르겠으면 파악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파악 있는 걸 찾으면 대부분 사실적 읽기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읽기 방법을 막 바꿔놔요. 뭐 이런 파악은 비판적 읽기의 조건이다 이런 것들로 바꿔놓으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사실적 읽기가 가장 기초고요. 그 다음이 뭐 추론적 읽기. 추론적 읽기가 있어요. 추론적 읽기는 무엇이냐?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로 끝난다? 글쓴이의 의도는 목적이다.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는 거다.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이나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는 게 어떤 적 읽기다? 추론적 읽기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생략된 내용. 그래서 보통 생략된 내용 추론에서 읽기는 어디로 많이 가느냐면요. 거기 수행평가로 많이 빠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남궁의 벽돌이 문화유산이 있었고요. 연구명에 또 비판적 읽기가 있었죠. 비판적 읽기는 여기에 뭐 있었죠? 타당성, 공정성 같은 파악이라. 이건 판단이죠, 그지?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럼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자, 뒤에 보면요 표현 방법의 적절성 얘기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런 거.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비판적 읽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타당성과 공정성을 우리가 좀 따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건 타당성이냐, 이거 공정성이냐라고 따로 묻기를 하더라고요. 타당성과 공정성. 자, 타당성. 글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가 서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주장이 합리적이고 근거가 정확한 거. 자, 그래서 논리적 비약은 플러스 논리적 비약이 있지는 않은가. 이쪽이고요. 그래서 타당성은 뭐예요? 역시나 말 자체에 답이 나와 있죠. 맞는 말을 하는가. 이게 타당성 쪽일 거고요. 공정성은 뭘까? 공정성은 여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편만 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또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랑 추론적 읽기, 사실적 읽기 요거 서로 구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독립운동국의 거물이지만 안창호 선생의 글 중에 우리가 비판할 게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감성적 읽기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감기. 잡히진 않지? 자, 감상적 읽기의 개념. 자, 여기 밑줄 감상적 읽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읽기 방법, 조금 다른 차원의 읽기 방법 있죠. 세 번째 줄에 조금 다른 차원의 읽기 방법 밑줄. 요거 세 개가 내용 파악을 위한 인지적 활동이라면, 내용 파악을 위한 인지적 활동이라면 얘는 정서반응을 위한 정의적 차원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적 차원의 활동 밑줄, 감상적 읽기는 지금 혼자서 정의적 차원의 활동이다. 자, 그러면 보통 공감되거나 감동적인 부분 찾기. 공감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는 것도 공감한 부분을 비교하고 공유 누구와 타인과. 자, 읽어볼게요. 자, 감상적 읽기의 방법에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 찾아보기 있죠. 감상적 읽기를 할 때는 글의 표현과 내용을 의미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래요. 소설이나 수필을 읽을 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나의 옛날 또는 지금 상황과 결부시킨 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독서 때도 그러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쪽은 문학으로 가는 거긴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인과 비교 공유도 감상적 읽기의 감성적이라서 그러니 감상적 읽기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공감과 감동을 비교해서 여기 밑줄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 독서 과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알아가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
뒤에 감동적인 부분 내면화겠죠. 감동적인 부분 내면화기. 자, 독서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내면화는 글의 내용이나 내면화 동그라미 글의 내용이나 독서 과정에서 얻은 가치, 태도, 사고, 정서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내면화 독서 과정에서 얻은 가치나 태도나 사고나 정서 등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 그래서 보통 이런 거에서 그래서 많이 걸려드는 게 우리 큰 단위로 교술 장면들,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수필들이 나왔을 때 많이 나옵니다. 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 맨날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다, 저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 걸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독서에서 수용한다 해서 자기 걸로 수용한다 해서 앞에 파악이나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감상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왜?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치, 태도, 사고 요것 때문에 감상적이 아니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치, 태도, 사고, 정서 냈다 동그라미 같이 해주세요. 가치, 태도, 사고, 정서 냈다 동그라미 같이 해주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치? 가치 여기서 정서 빼고 가치, 사고 등을 이러면은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낚이면 안 되겠다. 그죠?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감상적 읽기에서도 필요하다. 책을 읽고 전과 다르게 느끼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면 내면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음을 정화하고 정서적인 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정서에 따로 동그라미 한 번 더 해서 별표 줍니다. 감상적 읽기에는 그래도 정서를 강조할 거다. 자, 동해바다 호프의 속 신경림 시인이십니다. 이 양반 수줍어하면서 주량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맥방석 말하기. 티끌. 맥방석. 아니 뭐야? 이렇게 자, 그리고 동산만하기. 크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일부러 크게 썼어요. 이렇게 크기가 점점 커지는 방식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전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에서 크레센도랑 대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레센도 점점 크게 점점 세게죠. 그치? 그거랑 대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작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어때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긍정적이 됩니까? 부정적이 됩니까? 부정적이 되어간다는 거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부정적이 됩니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동해바다에 한 번 더 내용을 써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었다니 라고 하면서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자,
매개체가 되죠. 자기 또는 자아성찰의 매개체.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배로 채찍질하면서. 그러면 화자가 말하는 것, 화자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에게는 어떻다? 남에게는 너그러운 삶이죠. 그지? 남에게는 너그러운. 바다처럼. 그러면 이거 어디에 무슨 설명 방식에 가깝습니까?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싶다. 바다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은 누가 갖는 거? 인간이 갖는 거.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예 의인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바다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나도 이랬던 것 같아. 본인도 성찰해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뭐 할 수 있다? 내면할 수 있어.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내면화해서 정서를 가져가면 무슨 적일기나? 반상적일기나.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 한판 싹 지우고 행장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3단원 다음에 2단원 나갈지 1단원 나갈지 모르는 거지. 그럼 어떡할까? 이거 만약에 탱자나무 끝나고 나면은 없을걸? 탱자나무가 여기 3단원의 마지막 지원일 거야? 그러면 프린트, 문학 프린트 저번에 준 거를 수업할까? 그거 따라 상관없잖아. 그럼 내가 이따 쉬는 시간에 좀 걸리더라도 그 문학 1단원 책은 그냥 밑에 내려놓고 갖고 왔거든? 1, 2단원 책도? 그러면 그 문학 관련해서 자료 있나 찾아봐서 가져올게. 거의 뭐 몇 문제를 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쩌고 있냐면 외부 지문이랑 어찌됐든 모든 독서 지문에서 뭐 나올지 모른다라고 딱 해버렸어. 교과서 범위만 지정해 준 다음에. 그러고 있는데 문학을 내는 데도 없긴 하거든. 이게 그렇게 프린트 내면 시험에 내긴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수업도 하는 거 아니야? 프린트만 줘? 아니지. 수업하지. 그러면 지금 국어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한 분은 독서 쭉 나가고 다른 한 분이 저 문학하는 거야? 아니면 같은 분이 다른 게 두 개 하는 거야? 세 명인데 세 명이? 두 명이 문학으로 독서실 가지고 지금 안에 있는 지문들을 보고 있고 그럼 다른 한 명은 단원 다른 데 안 나가고 같이 나가 이거? 3단원은? 이 독서실을 아직 안 나가고 이 프린트라고 이제 그러니까 문학?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독서책. 그러니까 그 독서책 나가는 두 분이서 3단원에 같이 나가? 네. 그 읽기 그게 있잖아요. 응. 방식이. 응. 어떤 분은 사실적인 얘기하고 어떤 분은 감상적 얘기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요. 너네도 헷갈리겠다. 너네도 헷갈려. 순서대로 안 하고 가는 거잖아. 그치? 너네도 헷갈리겠다. 보통은 한 분이 3단원 나가고 한 분이 1단원 나가서 2단원 반반하던가 그렇게 하던데 이거 신기하거든요. 지금 딱 한 쌤이 커피 이야기하고 한 쌤이 그 이마유산 홀수 단원, 짝수 단원 이렇게 나가는 거네. 4개니까 돌아버리겠다. 자, 라히덕의 작품입니다. 네, 이번에 볼트리는 책자랑 보겠다. 라히덕은 유명한 여성 시인이고 앞으로 너가 수능 볼 때까지는 수능에 출제되지 못할 시인입니다. 왜냐면요, 저번 수능에 나왔어. 수능 완성인가 있던 그 사람의 작품이 작가 연계도 아니고 그대로 작품 그대로 현대시가 하나 나왔어요. 본의 아니게 접종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아직도 안 나왔지? 이 시를 실었으면 낼만 한데 싶어서 그 과외학생이랑 그 다음에 좀 알고 지내는 동생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거 보고 가라는 것 중에 그거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접종을 했었는데요. 여튼 그래서 나이덕의 시는 뭐 수능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 정도에서 보면 되는데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기 시 세계에서 다들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도 꽤나 많이 쓰는 분입니다. 자, 볼게요. 읽기 전에 같이 얽힌 유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래. 엄연히 말하면 그래서 아직까지 수필은 뭐의 장르다? 문학의 장르로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교과서에서 어떤 분위기가 보이냐면 뭐 요즘 교과서도 아니네요. 2015 개정이니까 2015 개정에서 수필 중에 수필 파트에서 문학은 고전 수필을 많이 배웁니다. 문학 책에는 거의 고전 수필, 뭐 설이나 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놔요. 그리고 독서에 와가지고 현대 수필을 넣어놓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가 그래서 국어는 장르가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나는 독서 글을 쓸 거야, 나는 문학 글을 쓸 거야 처음에 알고리즘 선택하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써놓으면은 그래서 좀 입맛 따라 바뀌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자르듯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 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인 그거에 유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자 어린 시절이고 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딱 3어절 만에 뭐가 나왔어? 시간이 언제인지 과거에 그리고 직접 경험이라고 나오죠. 그지? 과거에 글쓰기에 과거 직접 경험이 제시되고 과거의 직접 경험이 제시되고 글쓰기에 과거의 직접 경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필 정확한 뜻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쓴 글이다 그냥 그 뜻이. 그래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글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서점에 수필이 따로 있다기보다 그냥 에세이류로 묶어 팔아요. 에세이류로 묶어 파는 게 좀 많더라고요.
내 손에는 의뢰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 한두 개가 글쓴이의 과거 해석 4개 글쓴이의 과거 해석 4개씩 글쓴이의 과거 해석 4개씩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을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 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독따독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마을에 얽힌 추억이죠. 고향 마을에 얽힌 추억. 감상적인 파트는 잊지 맙시다. 지금 또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뭡니까? 미각이미지.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색깔이니까 어떤 감각? 시각 이미지.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무슨 이미지? 후각 이미지. 다양한 감각을 활용했다라는 말이 당연히 맞겠죠.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났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마자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고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더 났다는 얘기죠.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 몸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요 부분 묶어주세요. 아까 감상적일 때는 뭐 내면화 과정, 글쓴이의 가치나 태도, 정서를 나랑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었죠. 글쓴이가 먼저 성찰을 시작한 거네요. 글쓴이의 탱자라고 대한 성찰. 그러니까 반성까지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인 거예요. 칭찬하고에 대해 반성할 수 없다. 이런 성찰이 있어야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게 되었다. 독, 세모. 처음 생각. 꽃의 가시는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죠. 처음에는 꽃의 가치는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미리 단정해버린 거죠.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미죠. 그러면 처음 생각이 바뀌게 된 첫 계기가 뭐다? 누구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뭐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죠. 그지? 자기 보호를 위해.
그런 나무들은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탱자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참 그거네요. 인식이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수필들을 보면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글쓴이가 영향을 받은 말입니다. 일반화되어 제시될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일반화될 때가 있어요. 왜? 꽃을 가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돼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꽃을 스스로가 아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으로. 그러면 뭐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이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글쓴이의 생각이나 글쓴이가 영향을 받은 말이 구체적이었다가 잠깐 애매하게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성찰의 결과가 깨달음에 영향을 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치? 왜? 꽃 얘기하다가 갑자기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일반화가 확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탱자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리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이 뭡니까? 쓸렸으리라. 이 중간에 있는 선어말 어미는 뭐? 추측이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이게 또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수업에서의 내윤회는 끝나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진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그럼 여기 있는 네모들이 탱자 대신 더 많이 들게 된 것들, 나열하죠. 또는 열거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향긋한 추억과는 대조되는 삶이죠. 향긋한 추억과는 대조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이런
나열된 물건들. 자,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운 적이 없어요. 생활의 짐 세모.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도 뭐예요? 일반화된 거죠. 그지? 일반화되어지시는 거죠. 이런 거에 유의하자는 겁니다. 수필에서는 일반화된 제시가 결국 하고 싶은 말들이 될 거니까.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뭐예요? 가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써져 있죠. 가시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 거기다 표시해 주세요. 가시를 수용하는 태도가 뭐예요? 필요하네요. 왜? 뽑아내려고 할수록 더 낮춰서. 뽑아내려고 할수록 더 낮추게 됩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열거 예시주. 그지? 예시 10번 하나씩 공부합니다. 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 가시. 예시 10거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일화를 소개하고 있죠. 이 또한 예시가 될 수 있죠. 그죠? 일화를 소개하고 있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자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한다. 이게 로트레크의 뭐다? 가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활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요거 밑줄.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고 사는 것을 겪어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부터 밑줄.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거 하고 별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려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경하게 만들어줄 선물일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뭘 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자,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모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동그라미.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요거 세모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요거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보다 세모와 동그라미 같이 있는 어떤 표현? 역설적 표현. 세모와 동그라미 같이 있는 어떤 표현? 역설적 표현. 그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으로 하는 일 뭐? 가시가 가치 있다는 걸 강조한다. 가시의 가치를 강조. 가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뒤에 가시가 핀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에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고 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고 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돋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 어떤 전원처럼 받아들여진다. 왜? 얘는 뭐냐, 약간 미리 말해준 것 같다는 거예요. 말 전했다는 거예요. 뭐 계시 이런 것도 되겠죠. 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가시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때 탱자나무가 내 고향에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잃어버려야 할 건 뭐? 부정하는 거. 나는 이런 거 있지 않아. 아니죠. 그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트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위로받는 거죠.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모아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촘촘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기어낸 그 향기로운 열매, 그 향기로운 열매의 동그라미, 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 향기로운 열매 뭡니까? 고통을 견디고 오는 결심이죠. 그럼 얘가 왜 내 유년의 울타리야? 왜 유년의 울타리야? 울타리의 역할은 뭐야? 외부 침입으로부터 대비해주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를 펜스 쳐줬다는 거예요. 뭐가? 탱자나무 가시에 찔린 경험으로 더 큰 시련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탱자나무가 내게 울타리가 되었다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등보고 문학 좀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올게요.